예. 지난주 얘기하던 부분부터, 아르누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르누보. 1800년대 후반, 이제 후반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뭐지? 인상파 얘기할 때, 180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후반까지 쭉 인상파가 있는데, 지금 이 아르누보는 후기 인상파 좀 온 것 같습니다. 후기 인상파요. 후기 인상파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전기 인상파는요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후기 인상파로 가면 미술에 대한 공격. 그때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래도 1870년대 이전까지는 그림을 그리면 알아나 볼 수 있게 만들고 그 사회의 양반들의 위선을 비판한다든지 사회 체제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1870년대 후반 후기인 상파로 가면 미술가들이 더 이상 나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미술의 문제 내부에 대해서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화가들 주로 고전주의 시대 미켈란젤로나 뭐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방법에 대한 공격일 겁니다. 아마 원근법을 깨트리고 명암을 깨트리고 투시를 깨트리고 뭐 명암 그거 단축법 같은 거 그런 걸 막 기존의 미술의 룰을 다 부수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미술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딱 그 시대입니다. 지금 아르누보라는 미술 디자인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공예 디자인 쪽에서 아르누보라는 미술 작품 하나의 스타일이 등장을 합니다. 요 시대의 공예품 만들기는 또 어떤 시기냐면 딱 앞에 인상파하고 같습니다. 요 시대의 가장 주된 재료인 철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산업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참 하고 빠졌는데 이 양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드렸거든요. 이 새롭게 등장한 시대의 새로운 미술 방법은 과거의 것과는 달라야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 귀족들이 소비하던 미술품 그런 것들은 보면 되게 뭔가 기존의 질서를 찬양하고 예찬하고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고 뭐라 그럴까요? 일단 비싼 물건들입니다. 그 귀족들이 소비하는 거니까요. 일반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물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적인 게 아니고 계급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치면 뭘까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 조선시대 흰 옷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백의민족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 백의민족이 된 이유가 그 색깔이라는 게 계급이 있어서요. 오방색이라는 거, 빨강, 노랑, 파랑, 그 흰색, 까만색, 이 5가지 색깔은 이렇게 신성한 겁니다. 색깔이라는 게. 그래서 조선시대에 색을 쓸 수 있는 사람은요, 궁궐, 사찰, 사원,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절에 가면은 그 단청을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리고 사원에 가면 또 단청, 이제 사당 같은데요. 그리고 궁궐에서 임금님 꾸밀 때 색깔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색깔이라는 게 계급에 꽉 묶여 있습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계급에. 그래서 임금님이 항상 하늘의 태양이니까 태양은 빨간색 곤룡포를 입고요. 그리고 배에는 용이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용이라는 게 또 신성한 동물이죠. 근데 조선시대 용은 또 재밌는 게 용 발가락이 4개입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용, 천자라 그러죠. 중국의 임금은, 중국의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왕인데 이 중국의 왕의 배에 그려져 있는 용은 발가락이 5개입니다. 그 5개인데 조선은 중국보다 낮으니까 발가락을 4개만 그렸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용이라는 물건은 동물에 신성하니까 임금의 배에 새기고 그리고 옷은 빨간색 태양이니까요. 그러면 신하들은 빨간색을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음양오행에서 불을 꺼트리는 색깔을 까만색 물일 겁니다. 까만색 옷을 못 입지요. 그 신하들은 까만색을 못 입고 파란색 옷을 입어야 될 겁니다. 수생목하니까 임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요.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색깔이 허용이 안 돼서 그 뭐냐 애기들 백일 때 때때 옷 입는다 그러는 거 빨강 파랑 노랑 색동옷 입는 건 저기 아주 그 일반인들한테도 경사스러운 날이요. 신부가 시집갈 때 얼굴에 연지곤지 빨간색 찍고 색동옷 입고 아니면 명절에 입고 이렇게 특수한 날에만 특별한 날에만 색깔을 소비할 수 있고 일반인들한테 색깔이 허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제 백예민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형태도 동그라미는 우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궁궐에 가면 기둥은 항상 둥굽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감집에 가면 기둥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기둥들이 네모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둥근 기둥을 만들면 잡혀가서 혼났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형상이라는 게 항상 계급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밧줄을 만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고 뭘 그리면 또 뭐가 의미가 있고 모든 형태나 모양이나 색깔은 다 제각각 계급이나 그 사회 제도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건 언제나 계급에 봉사해 왔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1800년대 중후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계급이 드디어 서서히 미술이 드디어 서서히 계급에서부터 풀려나는 시대입니다. 미술이라는 게 전통을 따르지 않고 과격한 철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시대가 바뀐 겁니다. 철로 미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가 바뀐 거고 이 근대화라는 거, 모던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과거를 부정하고 전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과격해집니다. 이 아르누보 미술도 과거를 부정하면서 등장하는 미술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료를 이 사람들이 새롭게 고른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골랐는데요. 옆에 보면 과거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돌로 쌓고 과거에 뭔가 각각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 기와 지붕 올릴 때 보면 위에 올라가는 위에 올라가는 건 임금이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각각 배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듯이 서양 건물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질서가 있을 텐데 이 질서 없이 아주 형편없는 세계에서 가장 높기만 한 첨단 재료를 만든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흉측하다고 다 부수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아르누보 시대, 새로운 시대의 미술 작품입니다. 거대한 파리 박람회장, 이건 또 역시나 프랑스의 식민지 제국주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전시회장이었고요. 여기 입구로 만들어진 아르누보의 대표 작품 에펠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에펠탑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요. 특히나 귀족들이 더 싫어했을 겁니다. 과거의 전통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미술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이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제가 대충 보여드리고 넘어갔는데 그 회화 작품들도 이게 후기입니다. 이게 그냥 그 뭐냐 미술 작품들의 주제가 대부분 자연물입니다. 이 시대부터 미술에서 자연이라는 게 미술의 주제로 떠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제가 계속 과거랑 비교를 하는데 과거의 그림들 미켈란젤로의 시대의 그림들 혹은 그 이후에 1800년대의 그림까지는 항상 주인공은 가운데 크게 서 있습니다. 늠름하게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딱 서 있으면 자연이라는 건 그 뒤에 배경으로 적당히 들어가는 양념이거나 소품 정도입니다. 자연, 이제 나무랑 꽃이랑 이런 것들이 주제로 등장하는 건 1800년대 중반에 그 일본의 우키우에 파나 그거 기억나시죠? 인상파 초기에 딱 그 시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낭만주의라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작가들이 모든 걸 다 이쁘게 바라보면서 자연을 찬양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전쟁이 한참 활발할 때, 세상이 막 미쳐 들어갈 때, 현실을 도피하는 작가들이 또 자연주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나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그 신흥 자본가 계급들, 이제 식민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부르주아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이때. 부르주아들, 신흥 자본가 계급들은 백작이나 공작이 아닙니다. 양반이 아닙니다. 이게 족보가 없는 족보 있는 양반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천석군, 만석군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의 예술가들이 찬양하던 그 기존의 질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전에 그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고 났더니 양반들이 되게 싫어했다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양반 계급이죠. 이 신흥 자부가 계급들은
기존의 양반들, 귀족들이 가지고 소비하던 미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에 맞는 미술을 찾자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르누보입니다. 이게. 이 시대 1890년이네요. 되게 최근 얘기입니다. 이, 어, 이게 유행을 하는데요. 이게 유럽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저기 혁명에 성공하고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저기 그 뭐냐 그 산업화에 성공하고 다 같이 움직일 때입니다. 처음으로 저기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한 미술 양식이 등장했는데 이 아르누보라는 건 그냥 의미에서 그 양식의 이름에서 새로운 미술이다. 새로운 미술이라는 건 과거의 전통을 부정하고 과거라는 건 끊임없이 미술가들은 과거를 부정하고 의심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과거를 뒤집어 엎으면서 등장하는 미술 양식입니다.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하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상파가 하나의 똑같은 양식을 묶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특징, 과거의 미술을 뒤집어 엎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다 묶어서 인상파라고 했던 것처럼 아르누보도 이 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미술들을 다 묶어서 그냥 아르누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 게 역사를 부정한다. 요거 하나입니다. 역사를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뭐 천사나 비너스나 또 뭘까요? 뭐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귀족이나 왕족들 이런 거 더 이상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미술의 특징이 뭐냐면 고대 시대부터 쭉 하나의 특징이 정확하게 모든 미술이 대칭이었습니다. 좌우 대칭이요. 좌우 대칭이었는데 그리고 모든 건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정적으로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대부분 다 얌전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뭔가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시대에 넘어오면요. 굉장히 그림이 막 새로운 시대를 찬양하듯이 발랄합니다. 화려하고 발랄하고 좌우 대칭이 깨져 있고요. 그리고 양식화 이게 특징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양식화라는 게 뭐냐면 만화처럼 그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는 거요. 이런 거요. 양식화 시킨다, 스타일화 시킨다 이 말은 그 실제 가치 정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평면적으로 그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키요의 파나 일본 미술에서 전파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머리카락이 구불구불하고 되게 화려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이 미술 작품의 특징은 또 대량 생산됐다. 미술이라는 건 미술관 안에서 박물관 안에서 고고하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귀족들이 조용히 혼자 감상하는 겁니다. 같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요. 저기 그 혹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베르메르가 이렇게 자기 그 옥탑방에다가 저기 캔버스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천천히 그립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과정을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다 그리면 오직 귀족한테 자기한테 의뢰한 사람한테만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딱 납품하면은 그 사람 혼자 벽에다 걸어놓고 일반인한테는 잘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파티할 때나 조금 보여주나 그런 정도일 겁니다. 그런 정도로 미술이라는 건 되게 폐쇄적입니다. 이렇게 그 계급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싸구려 그림입니다. 길거리에 막 전봇대 붙어 있는 싸구려 그림들, 대중화된 그림입니다. 미술이 계급에서도 풀려나고 골방에서도 풀려나고 이제 더 이상 저기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밝은 데로 튀쳐나온 겁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거기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베르메르가 항상 왕족이나 귀족을 그려야 되는데 그 집 하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녀한테 집주인 그 자기 부인의 진주 귀걸이를 귀에다 꽂으라고 해가지고 귀걸이를 하고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집 부인이 마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의 그 옥탑방에 올라가서 이제 남편이 무슨 짓 하나 그 확인하러 와가지고 보니까 캔버스들 그림 그리는 게 다 커튼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림들을 그리다가 중간에는 또 그림을 캔버스로 덮어놓더라고요. 누가 못 보게. 그 그림 캔버스를 그 커튼을 걸쳤더니 그 속에 하녀가 나옵니다. 하녀의 얼굴이. 이 주인이 딱 하는 말이 이렇게 아우 천하군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통 사람들 그 영화 장면이 왜 천하다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하인을 그렸기 때문에 그 시대까지도 1700년 될 겁니다. 그 그림의 주인공에 일반인들, 하인이 등장한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하인을 너무 예뻐해가지고, 이거 뭐 짝사랑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뻐해서 그림에 그렸더니 주인이 그림이 천하다 그러고, 이게 쓸모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나가버리는데요. 이제 일반인들이 길거리에 막 나붙는 대중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지지난주에 제가 윌리엄 모리스 얘기 잠시 했는데요. 그 스머프 마을 같은 데 사는 몽상가, 뭐 예술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의 삶이 좋아지게 하겠다.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파리에서는 이런 미술들이 막 등장합니다. 대중의 미술, 일반인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길거리 미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양식의 특징은 아르누보,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과 같고요. 이 작품은 실제로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사람이 그렸고, 이게 누구더라? 알퐁소 무샤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로트렉은 인상파 하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포스터를 그려줬고요. 이제 뒤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포스터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거 인상파 화가랑 포스터 화가들이 구분이 안 갑니다. 이때 처음으로 화가들이 상업 미술을 시작할 때이기도 합니다. 화가라면 항상 고고하고 돈에서 초월한 그런 아주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뭐 한 마리 학같이 살았던, 한 마리 학처럼 고고한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이제 이 시대의 화가들은 망나니가 되고요, 술주정뱅이고요, 약간 또라이들이 되고 망상가들이 되고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그게 보이죠. 고호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저 빨간 펜 이게 어떻게 지워야 되죠? 이거 잘 모르겠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죄송해요. 제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지울 수가 없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네, 지우는 알겠습니다. 방법을 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그 캉캉춤을 추는 댄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그 인상파가의 특징이라 그랬죠. 창녀들. 이제 독일입니다.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아르누보 미술이 등장을 합니다. 엄란한 장면이죠. 그리고 구불구불한 특징들이 등장하는데, 구불구불한 건 식물이기도 하고 철의 특징입니다.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등장한 새로운 시대의 미술은 뉴겐트 스틸이라고 합니다. 독일이란 나라가 되게 늦게 세계사에 등장합니다. 그 통일이 너무 늦게 돼가지고요. 프랑스, 영국은 이미 식민지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양분해 먹었는데, 독일은 뒤늦게 통일돼가지고 제국주의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프랑스, 독일한테 니네만 식민지 하냐, 우리도 좀 하자, 땅 좀 나눠줘 하고 끼어들었다가 얻어 터지는 게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 전까지 지금 계속 이제 독일은 뒤늦게 세계사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까지 미국은 아직 명함을 못 내밀고 있고요. 미국이 안 나오고 있죠. 이제 이 미술 양식들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기존에는 미술에서 주제로 한 번도 안 등장했던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그 고대 이집트 칼리그래피라는 게 붓글씨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미국 티파니 사는 로마 제품의 뭐 어떤 거, 일본 미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식물과 꽃 이런 게 주제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과거의 미술 전통에서 잘 안 나오던 새로운 소재들이고, 표현하는 양식은 또 뭐냐, 과거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역사 부정, 역사는 뭐 구습, 악습, 앙시에레즘, 프랑스 혁명에서 계속 끊임없이 왕들 목을 치듯이 과거의 미술을 계속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장식하는 전통은 남아있고요. 여기 보면 가군데 위에 식물 담쟁이 덩쿨이 막 구불구불구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조각을 해놨습니다. 천사랑 포도랑 뭐 그런 것들,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식물 담쟁이 넝쿨이 마치 나무가 식물인 것처럼 바꿔놨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등장했던 기마르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르누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식물이 막 등장하면 1890년대구나라고 딱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1890년부터 1905년까지 요 15년 동안만 반짝 유행을 합니다. 어디 가서 오르세 미술관 거기 가면 저렇게 딱 요렇습니다. 이렇게 쇠를 식물처럼 구불구불하게 엮어놨는데, 그러면 1890년대구나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이거 나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 미술에서 또 많은 부분을 따오고, 동물에서 많이 양식을 따오고요. 식물에서 많이 가져오고,
곤충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성경책이 아니라요. 귀족들의 역사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뭐냐 그 풍뎅이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양식화한다 그러죠.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 일본화에서 보면 까만색 아웃라인 따고 아까 안에다가 원색 칠하듯이 아웃라인 따고 이렇게 저기 안에서 색깔을 칠한 이런 장식품들을 만들었네요. 그게 되게 최근의 얘기입니다. 담쟁이 등쿨 많이 이용했고요. 이건 또 이 영국의 저기 저 웨일즈 쪽 그 켈트 과거에 켈트족이 살았나 봅니다. 그쪽에 그 켈트 지방의 고대 문양을 따와서 새로운 장식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누보 미술이라는 건 또 이렇게 한 가지로 딱 묶어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주제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그걸 또 구불구불한 장식으로 평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르누보고 딱 1890년부터 15년 동안만 유행을 하고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 전체가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되게 히트를 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티파니라는 그 보석 회사 아시죠? 이때 많이 등장을 하는데 티파니 회사가 이런 양식의 그 금속품들을 되게 아직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영국이랑 일본이랑 되게 친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때 1차 대전 전에 영국이랑 일본은 동맹이었죠. 그리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영국에서 많은 문화를 가져가면서 자동차도 일본은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고 일본의 영국의 제도를 많이 가져가는데 이때 아르누보 양식이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전파됩니다. 일본 양식에서 온 미술이 인상파가 되고 그게 아르누보가 됐는데 다시 일본으로 변명합니다. 일본인들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르누보 양식에 환장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모더니즘 양식입니다. 모더니즘이래 그러면 아직까지는 M자, 소문자 M을 얘기합니다. 근대 양식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대중화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건 찰스 레닌 맥킨토시라는 또 영국의 유명한 그 공예가입니다. 찰스 레닌 맥킨토시가 만든 이 가구를 보시면 여기 우리한테 익숙한 거 있죠. 이게 문살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초가집 양반집에 그 창호집 하는 문살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거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의 문살을 보고 만든 겁니다. 하얀색의 문살을 가운데 집어넣고 기하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아르누보는 막 철사를 구불구불 한다면서요. 그 앞에 계속 그렇게 철사를 구부린 것처럼 구불구불하고 담쟁이 능쿨 갖고 풍뎅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고 새로운 양식은 다 아르누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구 전통이면 여기다 금박하고 저기 막 포도 같은 거 붙이고 천사가 날아다닐 텐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문살 같이 깔끔한데 여기 가운데는 또 담쟁이 능쿨이 막 굴러가고 있네요. 글씨체도 많이 변합니다. 이 시대에. 글씨체라는 것도 그 180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인들은 글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글 쓰는 거하고. 일반 무식쟁이들은요, 글씨를 못 읽습니다. 대부분 다 문맹들이라서. 저기, 그,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이유가 그 기독교인, 그,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성경책을 못 읽는 무식한 일반 그 시민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경책을 나눠줘봤자 영어로 번역해서 나눠줘도 못 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천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조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라는 약간 롯데월드 같은 테마파크 같은 뭐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데를 만드는 게 성당의 목적이었습니다. 글씨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글씨도 이렇게 저기 신성한 거라서요. 항상 글씨는 장식이 잔뜩 있습니다. 글씨 끝에는 나뭇잎이 붙어 있고 꼬불꼬불한데 막 쉐리프가 붙어 있고 그런데요. 이 시대에 들어가면서 글씨가 드디어 막 깨집니다. 이제 이거 일본의 붓글씨 같은 느낌, 캘리그래피 같이 글씨를 막 뭉퉁하게 쓰기도 시작하고 글씨를 기존에 없던 형태로 막 만듭니다. 그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시면 그 성당 있잖아요. 그 블루 모스크 나 아야 하기스 성당 하기스 네, 성당인가? 소피아 빌딩. 네. 예, 네, 예.
예, 거기 가시면 거기도 그게 철저하게 신의 코알라 신이 그 예수 그 성경에서 그래 하듯이 내 자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뭔가 그 알라 신을 보여주기는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발전한 게 이렇게 장식인 장식인데 기하학적인 장식, 뭔가 구체적인 사물이 없는 세모 네모들만 빼곡히 채워가지고 막 되게 기하학적이고 멋진 장식에다가 붓글씨를 막 발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붓글씨가 보면은 우리나라 새해보다 더 멋지죠. 이렇게 막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게 그 아랍 쪽 글씨들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알라라는 글씨를 이름을 써가지고 크게 금박을 해서 천장에 탁 붙여 놓습니다. 알라, 모하메드 막 이런 사람들 이름 갖다 붙여 놓는 게 얼굴을 못 그리니까요. 그래서 글씨가 막 발전하고 글도 신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이 글씨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 빼먹었네요. 저기 옛날에 제가 미켈란젤로 얘기할 때 저 바티칸 성당 천장에다가 그 바오로 성당, 그 베드로 성당, 그러니까 그 천장에다가 천장화를 그리는데 그 교황이 와가지고 천장에다가 이제 성경책의 내용을 그 절에 우리나라 절에 있는 시부두처럼 쭉 성경책의 창세기 얘기를 쫙 그리라고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에서도 하나님을 못 그립니다. 원래 너무 신성한 분이라서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는데 그림의 하나님을 또 그리는 건 이거 맞아 죽을 불경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조선 왕조 그 행차도 같은 거 그리는 거 보면 가운데 가만은 그려놨는데 가만에 임금이 없습니다. 임금은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신성한 분이라서 그 임금을 그리면 이 화강은 잡혀갑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데 보면 임금은 빠져 있고 저기 그 무슬림 사원에 가면은 알라 신이 없고 교회 가면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 하나 걸어 놓는데 이제 저기 미켈란젤로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 베드로 성당을 그리면 바티칸 궁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을 그리면 안 되는데 그림을 그리긴 그려야 되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 바람을 막그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그림인가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옆통수를 그립니다. 이렇게 옆통수를 그려가지고 뒷모습 얼굴을 그리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교황이 와가지고 얼굴 그렸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교황 얼굴을 그려 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 얼굴이 그 위대한 그림에 들어가니까 좋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림에서 막 하나님 얼굴이 막 그려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아마 하나님 얼굴에다가 교황 얼굴을 그려 넣어줬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깼거든요. 이렇게. 자기 얼굴 그렸다고 넘어가고 하나님 얼굴 그리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이게 막 골 때린다 싶었는데 이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종교에서 풀려난 지도 500년밖에 안 됐고요. 사회적인 간섭에서 풀려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글씨가 이렇게 풀려나는 겁니다. 제가 얘기가 한참 샜네요. 저 근대 미술 글씨가 이제 중국만 막 뭉퉁한 못생긴 글씨도 등장합니다. 1900년에 이제 되게 가까워졌습니다. 아르누브라는 건요, 이 1900년대 말, 세기 말에 약간 좀 정신이 없는 이 시대에 정신이 없고 세상이 뒤집어져 있고 그리고 막 지구가 종말한다 그러고 식민지 전쟁이 활발할 때 이때 등장한 새로운 시대의 부르주아 양식입니다. 이 양식들은 그냥 과거에 지금 쭉 봐오던 고전 시대랑 확 바뀌었네 그러면 그림은 그거 인상파구나. 그리고 미술의 저게 가구에서는 조각에서는 그냥 아르누보구나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둥글둥글한 구불구불한 장식이 들어가 있으면 1900년대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거의 맞습니다. 이게 딱 맞. 제가 그 양식 봐온 게 양식만 보면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대충 감이 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요. 파리에 있는 건데 1895년입니다. 이제 옛날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만들기는 만듭니다. 흉상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흉상 그 외에는 전부 철들, 돌멩이들을 쇠도 아닌데 돌을 막 깎았는데 구불구불하게 막 뭔가 기어오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요. 이게 낭만주의죠. 자연을 예찬하는 낭만주의이기도 하고 구불구불한 자연을 철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과다한 장식이 있는데
과거의 장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에 보면 문살도 막 쇠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철을 너무 기가 막히게 구부리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1890년대요. 쇠가 쇠 같지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죠. 이 유리도 이렇게 만듭니다. 1900년대 유리공예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벌레네요. 곤충을 만들었는데 구불구불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네. 1905년 이제 이거 아르두버 끝날 때 무렵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저기 뭐냐? 스테인드 글라스는 당연히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건 무조건 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건 뜬금없이 이제 식물 장식이 들어갔네요. 식물 장식이 들어갔다는 건 이제 그 중세 교회 종교에서 벗어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맥킨토시가 만들었는데 이거 영국에서 만든 것 치고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뒤주 같죠. 쌀독 같기도 하고 뒤주같이 만드는데 이것도 역시 일본의 영향입니다. 일본의 영향 뭐죠? 나전 칠기가 아니라 일본의 칠기요. 칠기에는 일본의 뒤주 모양 깔끔하게 장식 없는 뒤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구로. 근데 지금 이건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문살 같이 만든 건 그래도 뭐 조금 오밀조밀하게 장식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장식이 없습니다. 이 유럽에서요, 이게 장식을 없애는 게 이게 100년밖에 안 된 전통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모든 물건은요, 항상 꼼꼼히 세공을 합니다. 세공을 해가지고 성당에서 물건 꾸미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1500년대 이후로는 빈틈만 있으면 틈에다가 그게 문장을 새기거나 유럽의 문장을 새기거나 글씨를 쓰거나 그 금박을 입히거나 하다 안 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점이라도 찍었을 텐데 이 가구는 장식이 1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를 돌처럼 깎아놨습니다. 실제 물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물성을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세에서 미술은 항상 물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던 일이 항상 그겁니다. 이렇게 돌멩이를 살아있는 예수로 만드는 거, 나무를 살아있는 천사로 만드는 거, 하얀 캔버스에 살아있는 예수나 마리아가 보이게 하는 거,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게 실제로 거기에 그건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 피에타산 같이요. 대리석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콕 찌르면 피가 나올 것 같은 살아있는 뭔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유럽의 미술이었습니다. 진짜 같이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이지 않은 것처럼 돌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작품이 보면 굉장히 무심합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냥 나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만들다 만 것처럼 아주 장식을 안 붙인 것처럼 쭉쭉 기하학적으로 뽑아놨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 양식입니다. 아까 에펠탑이랑 되게 닮았습니다. 에펠탑. 미술을 만드는 재료도 아닌 철을 가지고 와서 뭐 장식도 없는 상한 뼈대만 있는 탑을 쌓았다. 이 말도 안 되거든요. 탑이라는 건 우리나라 조선시대 스카탑, 다보탑 이런 건 막 장인들이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불공 들이고 와가지고 돌을 불심에 가득 차가지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날은 일도 안 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에 와가지고 불공을 들이면서 막 저기 뭐 돌을 쪼고요. 에밀레 종을 만들면서 소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집어넣었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도 있잖아요. 뭐 사람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물건을 만들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맑게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 나온 물건은 항상 신성한 것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이 등장한다는 건 유럽에서 100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지금 이케아에 가면 전부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유럽 사람들이 장식 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거의 2000년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제 설명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각을 만들어도 구불구불하게 막 흘러갑니다. 쭉 넘어갈게요. 요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찰스 레닌 맥킨토시라는 사람이 만든 의자입니다. 이게 1902년이네요. 지금 딱 1902년, 이때가 한창 할 얘기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제 아르누보 아니면 인상파 미술이 구불구불한 낭만파 자연주의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맥킨토시 같이 일본에서 영감을 받았긴 하지만 장식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하학적이라는 건 자하고 콤파스 기계로 깎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그냥 1900년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디 가서 박물관에 가서 미술관 가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또 식물 같은 게 붙어 있으면 1900년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얼추 다 맞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이제 기하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문살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기도 한데 뭔가 조금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장식이 조금 남아있네요. 이제 문살을 가지고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쭉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식물 문양의 일본 문양의 일본의 의자 같은 느낌. 유럽에서 의자라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자. 동양은 의자 문화가 없는데요. 저기 유럽에서는 의자라는 건 항상 신분이나 뭐 이런 걸 과시하고 생활의 필수품이다 보니까 의자 만드는 양식만 보통 저기 스위스, 프랑스 국경에 가면 비트라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의자만 쫙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의자들만요. 의자가 그 시대의 양식을 쫙 다 대표해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의자라는 건 그냥 오직 높은 사람들요. 우리나라 저 역사극에 보시면 임금이 의자에 앉고요. 나머지 신하들은 다 밑에서 양반 다리하고 앉아 있거나 다 서 있죠. 거기 관아에 가면은 사또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라는 건 신분의 상징이어서 그냥 높이 올린다는 건 신분의 상징일 뿐이지 다른 의미가 없는데 유럽은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떻게 기회 되면 쭉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새로운 집이 등장했는데 맥킨토시가 집을 지었습니다. 이거 요즘 영국에서 보이는 그런 집이죠. 외벽을 하얗게 칠해놓은 거예요. 창문만 이렇게 꾸며놓고 굉장히 최근의 전통입니다. 이거. 그 이전의 집들이라는 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돌로 끼워 맞추건 뭘로 하건 집은 굉장히 장식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깔끔한 집도 등장했습니다. 예, 축축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예, 이건 또 일본 느낌이 확 들죠. 이거 1900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프랑스 건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냥 이건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낭시 학파, 뭐 또 누구냐, 에밀 갈레,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식물 문양들이 많이 들어가고 구불구불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비워놓는 부분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식물이 많죠. 이 식물이라는 게 식물, 나무, 꽃이라는 것 진짜로 이게 미술의 주제로 등장한 건 185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식물은 단독으로 주제가 아니라 언제나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이거 프랑스에 가시면 늘 보실 수 있는 지하철역 입구입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헥토르 기마르 경입니다. 1900년 전후고요. 딱 1900년 전후고 이 식물 그러니까 에펠탑이 1880년이었죠. 83년 이 헥토르 기마르 경은 이렇게 에펠탑은 철을 구부리긴 했지만 장식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철을 마치 담쟁이처럼 씁니다. 이렇게 정말 신기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휘어가지고 쇠를 녹이고 붙이는데 너무 장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시거나 어디 가서 쇠가 마치 식물같이 굽어있다. 그러면 1900년에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그 앞뒤로 몇 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헥토르 기마르고 이 기마르라는 사람이 너무 아르누브 양식을 잘 만들어서 프랑스는 아르누브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기마르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갈게요. 뭐 다 그만합니다. 평면적이고 양식화되어 있고 예 구불구불하고요. 이건 벨기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 인상파 화가들 그림 같습니다. 야수파 그림 같기도 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르누보는 인상파 화가랑 그냥 거의 같은데 이것들이 지금
미술관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쓰기 위한 대중적인 미술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대중적인 미술. 이건 지금 과자 껍데기입니다. 과자 껍데기를 이렇게 아르누보 양식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예술이라는 게 일반 대중에게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그 인상파는 고작 하는 게 길거리 전시 정도였지만 이제 아르누보 미술은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물건들을 미술 작품을 이런 양식으로 입혀서 만들기 시작한 때가 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영국에서 수정궁 박람회 할 때 그때 영국에서 사람들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박람회 할 때 기계로 만든 물건들, 기계로 만들었다는 건 주로 철을 얘기하죠. 쇠로 만든 물건들이 너무 조잡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쇠로 만든 물건은 조잡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물건들, 손으로 만든 물건이 더 훌륭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또 누구냐 윌리엄 모리스도 쇠로 만든 그 산업 제품들은 조잡해서 일반 대중들의 삶이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물건을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막 하던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드디어 쇠로 만든 물건이 품질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산업 제품들이 과거에 장인들이 손으로 만들던 물건만큼이나 품질이 좋아진 시기가 또 이때입니다. 아르누보 시대입니다. 새로 만들었죠. 주문을 떴겠죠 아마.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품질이 좋아지면서 대중들의 물건들이 질이 높아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빅토르 오르타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아마 유럽 여행 가시면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집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대부분 요 시대 작품들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페인 가면 가우디 보여주잖아요. 가우디도 아르누보입니다. 이 시대 작품입니다. 그 프랑스에 가면 오르세 미술관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보시면 이때까지 아직 미국에는 전파가 안 되고요. 그냥 유럽 각지에 가면은 이 아르누보가 벨레 포크 유럽이 너무너무 잘 살던 시대라서 흥청망청 모든 물건을 이 아르누보로 다 꾸미고 있습니다. 최초의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대중적으로 예술 작품이 히트친 시대입니다. 1900년대가. 예, 쭉 넘어갈게요. 이제 볼 게 많으니까 요거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이거는 또 어디냐? 예, 구불구불하죠. 구불구불하고 이걸 몽환적이라고도 하고 낭만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여행 가보시면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유명한 건축물들이 대부분 아르누보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아르누보를 세세이션, 분리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분리라는 건 역사로부터 분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제국이었죠. 되게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전쟁에서 지면서 찌그러진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이랑 연맹 먹다가요. 이게 아까 찰스 레닌 맥킨토시랑 비슷합니다. 간결한 문양의 테이블, 아니면 이런 간결한 장식 없는 테이블 웨어들. 빈 공장 연맹 나중에 나올 텐데 이 사람들 말씀드릴 시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유명하죠. 구스타프 클림트 또 이 후기인상파 시대의 작가입니다. 후기인상파의 시대의 작가인데 제가 후기인상파 임프레시즘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하고 아르누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상파 작가 중에 아까 로트렉은 인상파 화가면서 포스터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주로 이렇게 돈 떨어졌을 때만 타락한 작가죠. 타락한 예술가. 돈 떨어졌을 때 포스터 그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구스타프 클림트도 화가기도 한데 이 사람은 또 오스트리아 빈 공장 연맹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새로운 시대 예술가이기도 하고 이 아르누보 예술가이기도 한데 또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클림트도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나 사촌 여동생을 사랑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가도 못 가고 있고 이 사람 얘기가 되게 태폐적이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이게
들을 땐 되게 대표적이었는데 이 사람 주제는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예술의 주제라는 건 항상 고고하거나 위대한 거거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인상파 시대 오면은 반사회적인 것, 사회를 공격하거나 뭐 이랬는데 이 사람의 주제는 오직 하나, 에로티시즘 하나입니다.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이라는 게 그 야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들이 보면 항상 몽롱합니다. 이렇게 몽롱하고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스타일은요, 이 사람 이전에도 없고 이 사람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만 그립니다. 아, 어디 갔지? 이거 한 장밖에 안 붙여놨네요. 클림트는 대부분 다 이렇게 그림이 있을 텐데, 이게 이게 남녀가 이렇게 밤일을 하면서 그 쾌락에 막 그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이렇게 미술이 그렇게 천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주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클라이막스의 순간을 미술로 표현하는데 그걸 아주 기하학적이고 몽환적으로 몽롱하게 금박을 칠하고 있습니다. 금박을 붙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죽음입니다. 아주 무서운 죽음과 에로티시즘 이런 것만 그리고요. 그 그리는 방식은 항상 구불구불한 선이나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장식들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뭔지 알아볼 수 없게 그립니다.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에 나오는 여성들은 항상 발그스름한 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의 여성입니다. 천사도 아니고요. 인상파 화가들이 가진 특징도 다 가지고 있고 아르누보 화가들이 그 가진 특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누보 미술 작품의 특징이요. 예, 그냥 이 사람은 에로티시즘 화가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참 묘합니다. 이 사람 건 1900년 전후입니다. 1차 대전 직전입니다. 약간 좀 세계가 미쳐 돌아갈 때입니다. 1차 대전 직전이 뭐 어떤 특징이냐면 1900년대 후반 직후에 1900년 초 이때가 휴거가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휴거가 안 일어난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세계가 확 바뀌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쭉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이제부터 드릴 말씀 되게 많은데요. 유럽 사람들한테 휴거가 안 일어났다는 거 무슨 의미냐면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이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르누보가 등장하는 시대가 그 1850년대 중후반에 프로이드라는 작가가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프로이드 심리학자 이 사람이 꿈의 해석이라는 걸 가지고 책을 쓰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아들의 욕망 이런 소리 하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아들의 욕망을 얘기하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무의식에서 지배되고 무의식은 뭐 어릴 시절에 어린 아기 때 뭐 남근기 뭐 구강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욕망이 다 안 채워져서 뭐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뭐 그런 욕망이 뭐 어떻게 드러난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뭐 뭘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한 때가 이때입니다. 1800년대 후반이요. 그리고 또 누구죠? 종의 기원을 쓴 사람이 찰스 다윈, 영국 사람들 전부 다 참 재밌습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걸 써가지고 뭘 밝혀내냐면요. 그 남미 쪽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가서 보니까 새들 부리가 옆에 섬이랑 그 옆에 섬이랑 부리가 조금씩 다른데 그 섬에 맞게 진화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얘기가 모든 인간은 이렇게 원숭이에서 진화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시대에 이제 유럽 사회가 또 발칵 뒤집어집니다. 저게 돌았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인간이라는 건요. 인간은 신이 흙으로 인간을 빚어가지고 입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어서 창조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후 불어넣어준 입김이라는 건 인간의 정신입니다. 인간의 정신이자 이성이고 그게 인간을 동물과 차별되게 해주는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창조성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 유일한 그게 한 가지가 몸도 신체도 동물보다 약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이빨도 약한데 오직 정신력, 인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자연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찰스 다윈이 나와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어이가 없죠.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봤는데 창조를 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이성이 위대해지는 건데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하니까 인간이 동물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 1900년대, 1800년대 초 1900년대 말이 이게 인간의 이성은 사실은 위대한 거 아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 저기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입에 뭘 물고 있는 거 빨고 있는 게 좀 안 충족이 되면 엄마 저절 못 먹으면 아니면 아빠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뭐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죽이고 싶다 뭐 그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뭐 일렉트라 콤플렉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결정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막 해대다가 이게 이제 잠정적으로 유럽을 붕괴트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중세까지 흘러오던 신을 붕괴트리고 무너뜨리고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계몽주의 시대도 이제 이 시대 이쯤에서 막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다 무너지는데 미술이라고 안 무너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술이 막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인상파 화가들이 또라이 짓을 하는 시대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르누보가 기존의 예술을 막 처단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로 막 나아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의 모든 걸 부정하는 시대가 이때고요. 이제 이게 요거 이 가우디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가우디까지만. 예, 지금 막 얘기가 막 갑니다. 다음 주에 나왔어야 될 얘기인데 가우디는 스페인 가면은 바르셀로나는 오로지 가우디 투어만 합니다. 가우디 한 사람 건축보러 다니기만 해도 뭐 이틀 3일 쭉 날아가지 않습니까? 가우디 건축 중에서 이렇게 뭐냐 이게 뭐죠 이렇게 카사밀라 건축이라는 게 유럽 건축은요 아무리 깨지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깨집니다. 이게 진흙으로 빚은 것 같죠. 구불구불한 진흙으로 손으로 막 턱턱 바른 것 같습니다. 이 가우디는 이 미술의 전통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옵니다. 아프리카에서 토집, 흙집으로 우리나라 오두막집 진흙해 가지고 바르는 오두막집 같아 보이는 이런 걸 아이디어를 따와서 흙으로 막 툭툭 지어서 바른 것 같은 집을 짓습니다. 이게 아르누보 양식입니다. 아까 식물 양식 같다 그랬죠. 식물 양식이 아르누보라 그랬는데 그건 유럽 얘기고 이쪽 서유럽 얘기고 스페인에서는 저기 아프리카랑 가까우니까 이쪽에서 양식을 따가지고 왔네요. 아르누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가우디의 무슨 공원이랑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성당이요. 거기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은 아무리 깨져도 기본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양식이 깨져도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쭉 흘러내려오던 전통이 있는 법인데 여기에 뜬금없는 도마뱀이 등장했네요. 이구아나인가요? 거기다가 열정적인 빨강, 노랑, 파란색 타일을 붙이는데 막 기하학적으로 깨져 있는 타일을 막 모자이크처럼 붙였네요. 이게 보통 좌우 대칭이어야 되는 유럽의 전통을 깨고요. 막 구불구불하고 아주 엉망진창의 양식을 만듭니다. 이건 양식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가우디의 스타일입니다. 가우디의 스타일인데 이런 걸 만들었더니 또 이제 후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가우디 성당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깨질 수는 없는데 지금 보면 이게 막 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딱 1885년에서 1889년 이때 이거 아니구나. 이거 1924년 대충 그 시기 전후에서 나온 물건들 건축물이 저기 아르누보 스타일입니다. 58분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미국을 못 건너갔습니다. 미국까지 갔어야 되는데 또 예, 이제
저 혹시 저 시간은 58분이니까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제가 아니, 말을 너무 일단, 빨리 하거나 보충 설명해야 아니, 질문보다 제가 사과 말씀 드릴게요. 이 낙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 예. 이걸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사진이 엄청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예. 자료인데, 지금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맥켄토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글라스고 가면은 거기 맥켄토시 그 집 그쪽 그리고 박물관에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스코틀랜드 가실 분들이 있으면 에딘버러에서 기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가면 글라스고에서 맥켄토시 그 사람 그 박물관이며 그 사람의 그 가구며 집이며 그런 디자인을 잘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사시는 분들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요. 네. 아, 예, 여기서 글라스고 가면 거기 있어요. 그 맥켄토시 이제 그 네, 가구며 집이며 그런 것들. 박물관 예. 이름이 뭔지요? 저 혹시 아십니까? 네? 박물관입니까? 집입니까? 그게 박물관일 거예요. 제가 지금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거의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제가 들렸었거든요. 에딘버러 갔다가 거기서 기차 타고 글라스고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보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게 그 전시가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저기 보여드린 사진들의 작품들도 혹시 거기 보신 것 같은데. 네, 거기 좀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정확한 위치를 제가 찾아서 뭐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이분은 글라스고가- 아이리시 건축가 아닌가요? 디자이너? 네? 아이리시죠? 아니요, 맥켄토시가 그 글라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이세요. 저는 예. 아이리시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 네. 스코티시 뭐 이렇게 디자인 예, 의자 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예, 의자면 이제 그 집 스타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가구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맞아요. 보고 와서. 맥켄토시 가구 유명하잖아요. 예. 디자인.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을 거기서 보내고 왔던 생각이 나네요. 예. 그리고 저기 이쪽으로 우리 김정경 박사님 영국에 계실 동안에요. 이쪽 사우스 쪽으로도 이렇게 막 그 안틱 집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아트 누보 그 조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렇죠. 예. 티폿이라든가 그 한때는 그 아트 누보 콜렉션이 굉장하던데요. 보니까. 예. 유럽 전체에 많았으니까 네, 그렇죠. 예. 인터레스팅 할 것 같아요. 우리 풀리면 하면은 한번 안틱 집을 뒤져봅시다. 재미나게. 아, 풀리면 만나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유럽은 아트 누보 스타일을 그대로 남겨놓은 호텔에 머무르는 투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 가면 동유럽 같은 데 가도 그 체코며 이런 데 있는 그 건물들이